갱년기 불면증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꿀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고대 안산병원 신경과에서 수면 클리닉을 맡고 있는 김현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해주실 선생님은 옆에 사실 설명이 필요 없는 분을 모셨는데요. 강동 경희대학교 병원 신원철 교수님을 모시고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정말 초대로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 만나 뵙게 해서 반갑고요. 오늘 주제를 뭘 할까 하다가 갱년기 불면증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꿀팁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갱년기, 여성들이 누구나 경험하는 거죠. 월경을 경험하기도 하는 10대부터 시작해서 또 임신을 거쳐서 50대 가까이 되면 폐경이 되고 또 그 폐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갱년기라고 해서 한 10년, 15년 이상 우리가 굉장히 불편한 증상들이 나타나서 살아가는 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매일 불면증 환자들, 꽤 많은 환자들 보는데 특히 어머니들이 오시게 되면 언제부터 불면증이 생겼어요? 물어보면 거의 한 50대 초반 또는 40대 후반의 어머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여성들이 폐경을 겪는 그 과정 속에서 불면증이 시작되고 또 불면증이 악화돼서 살아가는 동안 계속 고생을 받고 있고 약도 드시고 별의별 방법을 취하고 계시죠. 오늘 오신 분 중에 한 분은 수면 영양제를 너무 많이 먹고 있다는 얘기도 하실 정도로 거기에다 비용도 쓰시고 고통을 받고 계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불면증이 전체 인구의 한 15% 정도 성인에서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여성들은 2배가 더 높습니다. 한 30%니까 여성들이 아마 육아도 있고 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나 또 스트레스도 더 쉽게 받는 문제, 또 가정에서 집안 일들을 하시는 문제로 인해서 아마 그런 스트레스로 인해서 불면증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갱년기 되는 50대가 넘어가게 되면 그 불면증 유병률은 50에서 60%로 올라갑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10명 중에 절반 이상은 잠을 못 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60세가 넘어가면요, 노인이 되면은 갱년기 이후에 노화로 인해서 불면증이 또 시작이 되죠. 나이가 들면 생체시계의 노화, 또 빛을 전달하는 눈의 변화, 또 멜라토닌을 분비하는 손가체의 노화로 인해서 멜라토닌 분비의 저하, 네 번째는 졸음을 유도하는, 잠의 욕구를 유도하는 아데노신 수용체가 적어져서 아무리 피곤해도 이 배터리가 100% 충전이 안 되고 70%밖에 충전이 안 되니까 운동을 많이 해도 잠의 욕구가 안 생겨요. 그래서 오늘 뵀던 분도 그렇게 운동을 많이 하는데 3만 보를 걷는데 나는 못 잔다고 하는 이유가 나이 드시면 배터리가 충전 안 돼서 피로가 문제가 아니라 잠의 습관이 다른 게 문제가 돼서 잠을 못 자는 일이 벌어지게 되니 여성들이 폐경이 겪는 이후에 60세가 넘어서 노화까지 진행되면 잠을 못 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을 한번 해볼까요?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렇게 간략하게 준비했습니다. 내용은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얘기 듣다 보면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은 하나씩 넘어갈까요? 불면증, 수면장애가 갱년기 증상의 60%니까 제일 많다고 합니다. 혹시 여기도 밑에 보면 안면 홍조가 한 48% 정도. 이게 우리 어머니들 폐경되면 얼굴 뜨거워지고 확 달아오른다고 창문 열라고 하시잖아요. 그런 거. 그다음에 자다가 식은땀 흘리고 또 야간 식은땀이라고 그래서 밤에 자다가 땀이 흘려서 깨시거나 이런 일이 벌어진 게 또 48%. 여러 가지 질의 문제가 생겨서 염증도 잘 생기고 분비물 나타나는 생식기 증상도 44%로 여러 감염도 잘 생기시죠. 그리고 또 이 나이 되시니까 여성감의 상실이라든지 또 자녀들이 출가하시고 그러면서 외로움이 생기게 돼서 상실감, 우울증이 43%인데 실제로 갱년기 되면 이런 우울증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불면증, 또 자다가 생기는 야간 식은땀, 또 그 야간 식은땀을 일으키거나 불면증을 일으키는 안면 홍조, 이 증상들이 가장 괴롭고 가장 힘든 증상이고 가장 흔한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방송을 들으시는 갱년기 여성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런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자녀도 있을 수 있고 또 남편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같이 들으면 같이 얘기하면서 갱년기 증상을 극복하는 방법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어려운 건 아니고요. 갱년기가 되면 여성 호르몬이라고는 에스트로겐하고 또 남성 호르몬으로 알려지는 프로게스테론이라는 게 여성들한테는 두 개가 다 분비가 되죠. 이게 어떻게 분비되냐에 따라서 여성들이 생리를 하고
또 변화가 나타나는 게 젊었을 때 나타나지만 결국은 50대를 전후해서 폐경 시점이 되게 되면 이 에스트로겐하고 프로게스테론이 다 떨어지게 됩니다. 두 가지 호르몬이 안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 에스트로겐은 뭐 유방이라든지 자궁의 성장을 위해서 여성들이 생리나 또 임신에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지만 오늘은 저는 산부인과 의사가 아니니까 수면 쪽에 관련돼서 얘기를 해보면 에스트로겐이 많이 나오면 모노아민이라고 그래서 세로토닌, 아드레날린, 도파민과 같은 물질들을 굉장히 많이 분비시킨다 합니다. 특히 세로토닌은 우리 행복 물질로 알려져 있고 세로토닌이 변화되면 멜라토닌이 분비가 되잖아요. 그래서 에스트로겐이 많이 나올 때는 몸도 좀 가뿐하고 또 기분도 좋고 또 밤에 잠도 잘 자게 돼요. 또 하나는 에스트로겐이 많이 나올 때는 체온이 떨어지게 됩니다. 체온이 떨어져야지 우리가 잘 수 있거든요. 우리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낮에 깨어나게 되면 햇빛을 받고 움직이면 체온이 계속 올라가요. 또 코티졸 레벨도 쭉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자는 시간에 다가올수록 코티졸이 떨어지고 체온이 떨어집니다. 우리 체온이 한 2도 정도 최고 높을 때와 잘 때가 차이가 나게 되겠는데 한 1.5도 떨어질 때 체온이 떨어져야지 멜라토닌 분비가 시작이 돼요. 체온이 떨어진 것과 멜라토닌 분비는 거의 맞물려 있습니다. 그리고 멜라토닌 분비가 되면 생체 시계를 끄는 것 외에도 다시 체온 조절 장치까지 수용체에 자극을 해서 체온을 좀 더 떨어뜨려요. 그렇게 생체 시계가 억제가 되고 체온이 떨어질 때 수면 중추가 활성화돼서 가바가 나와서 우리 뇌를 자게 하는 겁니다. 근데 에스트로겐이 체온을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잠을 잘 자게 만들죠. 또 항우울 효과가 있어서 굉장히 기분도 좋게 하고 어떤 자극이 들어와도 잘 이겨내는 힘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게스테론은 임신할 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수정란이 착상되고 유지가 되는 걸 하지만 수면으로 보게 되면 우리 호흡을 조절하는 혀뿌리 근육을 얘가 굉장히 자극을 해줘요. 그래서 프로게스테론이 잘 나오기 때는 우리가 숨 쉬는 게 굉장히 좋아지고 자다가도 무호흡증이 좀 예방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이 변화가 오니까 체온도 안 떨어지니 열감이 핫플러시라고 해서 안면 홍조가 생기게 되고 자다가 식은땀이 나게 되고 또 불안하고 항우울 효과도 없어지니까 불면증이 잘 오게 되죠. 또 세로토닌도 분비가 억제가 되니까 멜라토닌도 안 만들어지고 낮에도 좀 기분도 좀 억울한 일도 생기게 되겠죠. 짜증도 늘게 되고요. 또 프로게스테론도 떨어지게 되니까 무호흡증도 잘 옵니다. 뭐 코를 안 골고 무호흡증이 없던 어머니들이 폐경이 되면서 남자들보다 더 코를 겁니다. 원래 남자가 여자들보다 코골이 무호흡증이 2대1로 많거든요. 근데 폐경 전 단계가 되면 비슷해져요. 폐경 전에 한 4, 5년 정도가. 그때 생리가 불규칙하는 시점이 오면 어머니들이 코를 조금 골기 시작해요. 폐경이 시작되면 남자들하고 비슷하거나 조금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런 프로게스테론의 문제가 생기게 되고 에스트로겐이 떨어지게 돼서 비만도 생기게 되죠. 복부 비만 많이 생기면서 연부 조직들의 증가가 되면서 기도가 잘 막혀서 젊어서 코 안 골던 우리 어머니가 주무시면서 코를 골게 돼요. 그리고 그러다가 숨도 멈추는 일이 나타나서 생각보다도 어머니들이 무호흡증과 코골이들이 많고요. 그것들을 본인이 모르니까 낮에 피곤한 거가 왜 피곤하지? 폐경 때문에 그래. 또는 자다가 자꾸 깨는데 내가 뭐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건가 하지만 잠은 쉽게 드는데 중간에 자주 깨는 분들의 상당수가 수면 무호흡증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특히 꿈꾸는 잠이 90분 간격으로 반복될 때 우리 꿈꿀 때는 근육의 긴장도가 더 떨어져서 무호흡증이 나타나게 더 심해지고 폐경기 어머니들은 무호흡증이 더 심해지니까 90분 간격으로 깨요. 1시간마다 깨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렇게 몸이 힘드니까 아무 때나 누워서 있고 누워서 텔레비전 보고 핸드폰 보고 잠 안 오면 유튜브 보시는 일이 잘못된 습관 또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그런 감정적인 변화도 나타나는 거 또 질병 때문에 먹는 약 중에 우리 수면을 방해하는 질병과 약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복합되면서 무호흡증 폐경기 여성들이 불면증과 수면장애가 많이 생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조금 더 넘어가 볼까요? 수면장애 중에 몇 가지를 좀 알아보려고 그래요. 다 알아보기는 어려워서 수면과 관련된 부분만 알아보려고 합니다. 안면홍조. 뭐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면 어머니들이 갑자기 얼굴 달아오른다고 창문 열라고 하는 게 안면홍조죠. 옆에서 보면 멀쩡하신데 뜨겁다고 막 창문 열라고 하는 게 안면홍조입니다. 얼굴이 붉어지고
붉어진다는 표현이지만 대개 30초에서 한 수분 정도 지속된대요. 멀쩡하게 얘기 잘하다가 갑자기 뜨거워지는 거죠. 못 참을 정도로.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폐경기 여성의 거의 80%가 나타날 정도라고 하니까 굉장히 흔한 일입니다. 거의 대부분 여성들이 그러고요. 폐경되는 그 시점이 아니라 폐경되고 나서 10년 동안 지속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상당히 힘듭니다. 갑자기 자려고 그러는데 열이 나고 또 누구하고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답답해서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기게 되니까요. 또 이렇게 이런 안면 홍조가 있는 분들의 거의 50%가 만성 불면증으로 진행이 됩니다. 또 자다가도 안면 홍조가 열감이 나타나기 때문에 식은땀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걸 조금 우리가 이제 온도하고 잠자는 걸 한번 공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체온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좀 떨어져야지 우리가 잘 자는 거거든요. 그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체온은 이게 밤에 자는 시간이니까요. 체온이 쭉 올라가게 돼요. 그러다가 새벽 4시 되면 쭉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코티졸은 낮에 올라갔다가 잘 때 되면 떨어지고 멜라토닌은 올라가요. 즉 체온이 떨어질 때 멜라토닌이 올라가는 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체온을 떨어뜨려요. 멜라토닌이 올라와서 더 떨어뜨리지만 그 전에 잠자기 2시간 전부터 체온을 떨어뜨려요. 어떻게 떨어뜨리냐면요. 이 몸속 깊은 곳에 심부 체온이 떨어져야 되니까 팔다리 혈관이 확장시킵니다. 즉 팔다리 혈관이 늘어나게 돼서 피가 글로 많이 몰리게 함으로써 바깥의 온도가 차가워지니까 체온을 식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민하신 분들은 자기 한두 시간 전에 팔다리가 화끈거리는 걸 좀 느낄 수가 있어요. 뭐 움직일 때는 못 느끼겠지만 가만히 있으면 약간 열감도 느끼고 약간 찌릿찌릿한 느낌도 느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런데 방 안의 온도가 더워요. 이렇게 겨울 때 난방을 높이 하게 되면 혈관이 확장해서 바깥의 온도보다 이 체온이 높으니까 열을 식히는 건데 바깥의 온도가 더 더워요. 즉 난방을 너무 하거나 여름에 열대야로 인해서 온도가 높아지면 혈관이 확장돼도 체온이 안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 몸의 체온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두 번째 몸에서 작동하는 방법은 땀을 흘리는 거예요. 땀샘을 넓혀서 땀을 흘려서 우리 체온을 식히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땀을 많이 흘리는 거는 더울 때 땀이 나잖아요. 몸에 체온을 떨어뜨리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들이 홍조가 있고 이렇게 되면 열이 갑자기 몸에 확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는 그걸 식히기 위해서 혈관도 확장되죠. 또 땀도 흘리는 일이 발생하게 되고 밤에 자려고 그러면 체온이 떨어졌는데 다시 중간중간에 찔끔찔끔 계속 올라가니 멜라토닌은 나오다가 안 나오게 되고 생체 시계도 안 꺼지고 또 수면 중추도 활성화되지 않는 일이 생겨서 굉장히 잠드는 게 어렵고 중간에 자주 깨는 일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 체온을 높이는 약들이 있어요. 그 약 중에 우리가 아스피린이라든지 그 이부브로펜과 같은 엔세이드 진통제죠. 진통제들 체온을 조금 높입니다. 두 번째는 항우울제도 있고요. 스테로이드 당뇨병 약도 있는데 모든 당뇨병 약과 모든 우울제 약이 이런 게 아니라 일부 약이 그렇다 그러니까요. 혹시 이런 약 드시는 분들이 나 약 먹어서 체온이 안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이런 약들이 식은땀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너무 식은땀이 많다면 이런 약을 드신다면 확인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지 너무 오해 없기 바랍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보세요. 불면증. 지금 이런 이유로 인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갱년기 여성의 60%가 불면증이 생기게 되죠. 뭐 그 이유는 지금 말씀드렸던 안면 홍조, 감정의 기복, 또 우울증, 불규칙한 생활 습관, 뭐 몸이 힘드니까 자꾸 누워 있고요. 낮에도 커피도 많이 마시고 낮잠도 많이 자게 되고 중간에 잠 안 오면 유튜브 보시고 또 뭐 주식도 보시고 영화도 보시고 이런 일이 생기고 뭐 많은 분들이 그렇죠. 잠자려고 잠이 안 오니까 유튜브 보면서 수면 유튜브로 오세요. 예, 좋은 음악들 많이 들으시고 저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오늘 오신 분이 제 잠 안 온다고 제 유튜브 채널을 보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빛을 쬐면은 뇌가 깹니다. 빛은 우리가 3분만 쬐도 잠자는 시기가 30분 뒤로 밀리게 되고 빛이 눈으로 들어오는 동안 즉 블루라이트가 눈에 들어오면 뇌는 낮으로 인식해서 뇌를 깨웁니다. 뇌만 깨나요? 생체 시계가 켜지면 우리 몸도 깨져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자죠. 그건 생체 시계가 꺼진 상태가 아니라 켜진 상태에서 자는 거는 낮잠을 자는 겁니다. 우리가 낮에 피곤할 때 낮잠 자는 거는 생체 시계가 켜진 거예요. 원래 자기는 깨어있는 시간이니까.
너무 피곤해서 자니까 생체 시계 켜졌을 때 자는 낮잠을 자게 되면 그 시간이 짧고 효과는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 길게 자면 또 밤잠 망가지죠. 근데 밤에 통잠으로 7, 8시간을 잘 자야 되는데 빛을 쬐고 자면 생체 시계 켜지고 다시 식는데 한두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한 서너 시간 정도를 나는 잤는데 선잠 잔 거죠. 낮잠 잔 거죠. 그러니 잠의 질이 좋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잠자리에 들어갈 때는 스마트폰을 끄시고 들어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또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수면무호흡증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수면무호흡증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숨은 코로 들여 마셔서 기도를 통해서 기관지로 내려갑니다. 우리가 기역자로 꺾여서 들어가는 호흡 통로가 있어요. 이걸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기도 중에 잘 때만 숨이 막혀요. 아무리 코를 걸고 무호흡증이 1분, 2분, 3분을 숨 안 쉬는 사람도 낮에 만나보면 멀쩡합니다. 숨 잘 쉬죠? 말하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그분이 누워있어도 깨어있으면 숨 잘 쉽니다. 근데 코를 걸고 숨을 안 쉬면 보면은 자고 있어요. 너무 시끄러워서 흔들어서 깨워놓으면 또 숨 잘 쉽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코를 통해서 들어가는 통로 중에 어디가 막힌 겁니다. 잘 때만요. 근데 여기 기관지라고 하는 인두 조직은 딱딱한 뼈로 되어 있는 터널이에요. 통로입니다. 얘는 잔다고 좁아지지 않습니다. 여기는 아닙니다. 여기가 좁아서 숨 못 쉬는 거는 기관지 천식, 그 폐수성 폐질환 같은 게 있을 때 낮에도 숨을 헉헉거리고 꺽꺽거리면서 숨 쉬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러지 않으니까 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콧구멍일까요? 코골이라고 하니까 코로 숨 쉬는 통로가 문제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코로 들어가는 통로도 터널이에요. 낮에 입 다물고 코로 숨 쉬는데 하나도 불편하지 않은 사람이 잔다고 코가 막히나요?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아니죠. 남는 게 바로 혀뿌리 뒷부분입니다. 뇌가 깨어있을 때는 호흡중추, 혀를 자극하는, 혀는 이 턱에 붙어 있거든요. 우리가 뼈에 붙어 있는 근육을 골격근이라고 해요. 이두박근, 삼두박근. 이런 근육은 내 의지로 수축하고 이완합니다. 그런데 이 혀뿌리도 턱에 붙어 있으니까 골격근입니다. 얘가 힘을 주면 턱으로 향해서 가요. 뼈를 쪽에서 움직이니까. 근데 얘를 힘주게 하는 힘은 머리 숨골에 있는 호흡중추예요. 호흡중추가 일할 때는 혀를 약 최대 힘의 30%를 힘을 주게 합니다. 근데 호흡중추는 각성에 도움을 받아요. 뇌가 깨어있을 때는 호흡중추가 100%가 잘 때면 힘이 100%라면 깨어있으면 150% 일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150% 일을 하면 혀는 최대 힘의 30%를 앞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무리 코 고는 사람도 깨어있을 때 누워있어도 혀가 30% 앞으로 나와 있으니까 기도가 안 막히는 겁니다. 그런데 뇌가 자요. 잘 때는 호흡중추를 자극했던 신호가 약해지죠. 즉 150%가 100%가 되면 30%가 늘어집니다. 아무리 코를 안 골고 숨을 잘 쉬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은 기도가 30%는 좁아지는 겁니다. 잠들 때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술을 마시거나 피곤하면 술로 인해서 피로로 인해서 근육의 힘이 약해지니까 가끔 코를 골고 어떨 때는 조금 숨도 안 쉬는 경우도 나타나요. 아이들이 잘 때 보면 편하게 안 잡니다. 씩씩거리고 자요. 특히 10살 아래나 10살 이후의 아이들은 이러고 자요. 왜 그러냐면요. 편도선도 크니까 기도가 좁은 데다가 혀가 뒤로 말리니까 조금 더 좁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숨소리가 거친 거죠. 그 숨소리 거치면 애가 잘 자네 이러지만 사실은 기도가 조금 좁은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를 막힐 정도로 숨을 못 쉴 정도는 아니니까 큰 문제는 없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30%만 처지는 게 아니라 왕창 처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가 비만입니다. 살을 찌면 기도가 좁아져요. 기본의 공간이 좁으니까 조금만 늘어져 확 좁아지죠. 두 번째가 턱의 구조입니다. 이 혀를 담고 있는 그릇이 턱이니까 혀를 담고 있는 그릇인데 그릇이 무턱 그릇이 뒤에 있어요. 혀가 뒤에 있는 거죠. 그릇이 좁아요. 혀가 안으로 몰리니까 치아 때문에 앞으로 못 나온 혀는 뒤로 갈 거예요. 그리고 치아의 구조가 나빠서 혀가 뒤로 말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문제가 되고요. 세 번째가 폐경기 여성, 노인들입니다. 우리가 뱃살을 좀 저도 좀 뱃살이 나오는데 이게 배에 힘을 꽉 주고 있으면 뱃살을 좀 숨길 수 있습니다. 어려운 자리 가면요. 근데 배에 힘을 풀면 뱃살이 나오잖아요.
배가 부를 만큼 나와요. 이거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뇌가 깨어있을 때는 배에 힘을 꽉 쥐고 있는 거예요. 머리에서 각성의 도움을 받아서 혀를 앞으로 내밀고 있는 거죠. 최대면 30%로. 그런데 잘 때는 뇌가 뱃살을 푸는 거예요. 허리띠를 푼 겁니다. 근데 나이가 40대가 되면 근육의 탄력이 떨어져서 살이 늘어지기 시작해요. 그럼 40대 되면 늘어지죠? 그러니까 조금 더 늘어져요. 50대 되면 더 늘어져요. 여성들은 아까 그 폐경이 되면 혀의 긴장도를 유지하는 프로게스테론이 부족해져요. 그러니까 혀가 더 많이 늘어지는 겁니다. 또 우리 어머니들이 중년이 되면 살이 찌잖아요. 배도 좀 처지고 힙도 좀 처지고 가슴도 좀 처지고 이게 연부조직들이 근육은 양은 없어지고 연부조직이 늘어지는 건데 그런 것 때문에 이 안에 쌓여있는 연부조직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우리 어머니들이 폐경이 된 이후에 무호흡증이나 코골이가 상당히 늘어나게 되고요. 이런 것 때문에 고혈압, 당뇨, 심장병이 옵니다. 우리 뇌는 잘 때 우리 뇌는 심장에서 나오는 피의 30%, 포도당이 25%를 뇌가 씁니다. 신체 중에 근육이 아니라 뇌가 가장 많은 에너지와 산소 소모를 하는데 밤에 뇌가 자게 되면 산소도 좀 적게 써야 되고요. 포도당도 덜 필요해요. 큰 공장이 문을 닫은 거예요. 그러면 심장도 느리게 뛰고 포도당도 적게 쓰니까 인슐린도 분비가 안 됩니다. 근데 숨이 막혀서 뇌가 자꾸 깨요. 저산소증에 빠져요. 그러면 심장이 자극을 받아요. 피를 빨리 보내라고 머리에서 깨니까요. 그럼 심장은 더 짜게 되죠. 또 그것이 교감신경을 항진시켜서 포도당, 인슐린의 농도를 높이고 혈당을 높여줘요. 그래서 무호흡증이 있으면 고혈압, 당뇨가 오게 되는 겁니다. 고혈압, 당뇨가 나이 들어서 온 게 아니라 폐경을 인해서 무호흡증 때문에 올 수 있는 거죠. 거기다 불면증까지 겹치면 뇌는 자꾸 깨니까 심장은 깰 때마다 자극이 되니 고혈압이 쉽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잘 생길 수 있죠. 그 외에도 나이가 들수록 여성들이 잘 생기는 병이 하지불안증후군, 주기적 하지운동증이라고 자려고 그러면 이미 많이 아시겠지만 다리가 저린 병, 움직이면 괜찮고 너무 저려서 움직이고 싶은 충동이 드는 게 하지불안증의 감각 증상이 움직임 증상이 아니고요. 불편해서 견딜 수 없는 거죠. 밤에만. 그리고 가만히 있을 때만.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이 잠들면 다리를 자꾸 털고 자요. 주기적 하지운동증이라는 병이 잘 생기게 되니까 이런 것들은 본인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뭉쳐져서 수면의 질을 방해하고 깊은 잠을 못 자는 원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뭐 겁만 드렸는데요. 이제 해결책을 좀 찾아볼까요? 뭐 슬기롭게 극복하는 꿀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뭐 수능에 합격한 학생들 이번에 인터뷰 보니까 뭐 학교 공부 열심히 하고 인터넷 공부 열심히 했다고 하고 잠자는 시간은 6시간 이상 잤다고 하는 게 올해 그 수능 만점 맞은 2명의 학생의 인터뷰 내용을 어젠가 제가 본 것 같아요. 결국은 잠자는 것도 기본입니다. 네. 수면 위생이죠. 네. 규칙적으로 자고 규칙적으로 깨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생체 리듬은 24시간의 주기를 갖고 있어요. 주기 중에 하루에 한 번은 기준점을 잡아줘야 돼요. 그 기준점이 흔들리면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고 깨는 시간을 기준을 설정하는 게 가장 생체 시계를 안정화시키고 고정하는 데 제일 좋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깰 시간을 먼저 정하세요. 이건 제가 방법인데 제가 보통 환자들 오면 잠자는 스케줄을 다 짜드리거든요. 저녁 먹고부터 잘 때까지 뭐 할지를 시간 단위로 계속 짜드려요. 그럴 때 보통 하는 게 몇 시에 깨고 싶으세요? 물어봐요. 자고 깨는 건 본인이 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7시라고 정했으면 7시간에서 8시간 전이 내가 자는 겁니다. 그러면 12시라고 하죠. 12시간 맞춰 자는 거예요. 그리고 낮잠은 20분만 자는 건 여러분들 다 아실 거고요. 세 번째는 뭐 잠을 방해하는 니코틴, 카페인, 알코올, 그리고 빛 이거 하나 추가해야 돼요. 스마트폰 안 보셔야 됩니다. 특히 잠들기 1시간 전에는요. 나는 12시에 잘 거니까 11시부터는 스마트폰을 끄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 나는 안 보는데 듣기만 해라고 하시는 분도 꽤 많던데 오늘도 그 얘기했지만 그거 일단 들으려면 켜야죠. 그리고 앱 열어야죠. 또 유튜브 듣다 보면 광고 나오니까 꺼야죠. 음악도 지겨우니까 다른 거 부르면 또 눌러야죠. 그러면서 계속 노출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안 봐도 여러분들 집에 블루라이트가 너무나 많습니다. 냉장고에 액정이 나는 것도 블루라이트예요. 아주 한밤중에 거실에 나가서요. 냉장고 한번 탁 눌러보세요. 푸른빛이 굉장히 밝게 나옵니다. 그리고 전자시계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도 여러분들한테 노출이 돼요. 그리고 갖고 있는 시계, 또 스마트워치도 키면 블루라이트 나옵니다. 이렇게 많은
블루라이트가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거죠. 그런데 그거는 좀 멀리서 보지만 스마트폰은 직접 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거라도 줄여야 돼요. 이거 안 해도 창문에서 들어오는 빛도 내 눈에 들어오니까 그거 아니라도 여러분들의 많은 블루라이트에 이미 노출되어 있는데 내 근접거리에서 보는 블루라이트라도 차단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소변 때문에 여성들이 방광염도 잘 생기고 또 그 요실금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자주 화장실을 가지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뭐 물을 좀 적게 드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줄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여기 더 붙일 게 있는데요. 제가 다음에 있는지 모르겠네. 요거, 예.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체온 낮추는 방법인데요. 잠자기 한두 시간 전에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시면 내 체온이 떨어져야지 잘 수 있어요. 그런데 안면 홍조도 있죠. 또 그것 때문에 화도 나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몸이 뜨거워지면은 못 잡니다. 들기도 어렵고 자주 깹니다. 그래봤자 누워봤자 꼭 한두 시간 만에 깹니다. 식은땀에 젖어서요. 그러니까 미지근한 물로 내 체온을 떨어뜨려야 돼요. 손을 대서 내 체온보다 좀 차갑다는 정도로 미지근한 물로 한 10분 정도 물을 끼얹히고 나오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취침 루틴을 정하는 게 중요해요. 이것도 저도 환자한테 취침 루틴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데 루틴이란 건 어떤 순서대로 하는 일들이죠. 뭘 할 때. 나는 뭐 할 때 그거 꼭 미리 뭐 해. 그게 루틴입니다. 잠자기 1시간 전에 루틴을 짜는 거예요. 보통 제가 권하는 거는 샤워하시고 나와서 거실에서 텔레비전 보면서 스트레칭 하는 거예요. 요가 동작. 가볍게 하는 거죠. 우리가 운동할 때 스트레칭을 해서 몸을 풀 때는 강하게 하지만 잠에 들어갈 거니까 몸에 긴장을 풀 정도니까 가볍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조금씩 약하게 하시면 긴장이 풀어집니다. 세 번째는 복식 호흡하는 거예요. 그거 한 20분 하고 앉아서 심호흡 한 20분 정도 하면 이러면 심신의 안정과 뇌의 안정이 옵니다. 그리고 나서 책을 보거나 음악을 들으면서 몸을 좀 안정시키면 쉽게 자는데 이거를 매일매일 같은 시간에 하는 거예요. 아까 12시에 잔다고 그랬으니까 11시에 샤워하고 스트레칭하고 20분 하고 11시 20분에 복식 호흡하고 그 다음에 책 보고 졸리면 방에 들어가는 거를 하루가 아니라 1주에서 2주를 꾸준히 하셔야지 루틴이 몸에 되고 내가 스트레칭하는 순간 뇌는 이제 잘 준비하나 봐, 이 사람은. 그러니까 뇌가 이제 꺼지기 시작해요. 멜라토닌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심호흡하면 진짜 자려고 하네. 그러면 몸이 더 긴장이 풀리고 멜라토닌이 많이 나오는데 2주 이상 꾸준히 하실 때 이 효과가 나타나니까 한번 해보시고요. 이렇게 해도 결국은 안면 홍조를 없앨 수는 없잖아요. 생리적인 거니까. 이렇게 되면 자다가 땀이 흘릴 수 있고 식은땀에 깰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아입을 속옷 같은 것도 좀 옆에 놓으시고 물도 좀 땀 흘렸으니까 탈수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물도 좀 한 잔 마시고 옆에 갖다 놓으시면서 움직이지 않도록 하시는 것도 좋고요. 또 옷들도 좀 시원한 옷이라든지 또 면과 같은 그 흡수가 잘 되는 침구류를 유지하는 건 좋은데 이렇게 추운 겨울날 두꺼운 이불을 쓰는 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열이 발산이 안 돼요. 도리어 복사열로 내 체온을 높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방 안의 온도를 좀 높이고 몸은 좀 가벼운 옷이나 가벼운 침구를 쓰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 실내 온도는 좀 서늘한 게 좋습니다. 18도에서 20도인데 이거는 방 안의 전체 온도지 에어컨의 온도가 아니라는 건 오해 없길 바라고요. 에어컨 온도로 하면 한 25도에서 한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그게 에어컨에서 나와서 방 안의 온도가 한 이 정도 되는 거니까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마지막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예, 그 다음에 뭐 이게 여성들이 나이가 들면 대사율이 또 떨어지게 되고 에스트로겐이 분비가 돼서 피부 모형도 문제가 돼서 살이 찔 수 있으니까 살이 찔 수 있는 음식들 피하시길 바라고 또 매운 음식이나 신음식은 우리의 교감신경 항진시켜서 체온을 높이는 자극을 줄 수 있고 안면 홍조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좀 피하시는 게 좋겠죠. 특히 저녁 시간이요. 낮에는 뭐 매운 거 드셔도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릴 수 있는 거는 두부, 콩 들어있는 대두나 두유 같은 콩이 들어있는 음식을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콩이 왜 좋냐면요. 여기 에스트로겐이 많이 들어있어요. 내 몸에서는 에스트로겐이 안 나오는데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이게 들어옴으로써 체온도 낮아지고 마음도 좀 안정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식물성 두유를 먹었을 때 불면증이 좀 개선되는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음식을 드실 때 뭐 이것만 계속 드실 필요는 없고 조금 음식에
두부도 좀 넣으시고 콩 요리 같은 거 더 넣으셔서 자주 드시고 뭐 순두부찌개 좋죠. 조금 맵지 않게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제 약으로 쓸 수 있는 멜라토닌 있죠. 멜라토닌이 우리 체온을 떨어뜨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멜라토닌 효과가 두 가지를 보통 얘기합니다. 잠들 인면의 효과가 있고 멜라토닌 리셉터 수용체 1이 그렇고요. 수용체 2는 잠자는 시간을 조정해줘요. 그래서 보통 1시간 전에 복용하는 거거든요. 세 번째가 이걸 드시게 되면 내 체온이 떨어집니다. 1시간 전에 복용하면 잠자는 시계가 조정이 되고 내 체온이 살짝 떨어지게 되면서 좋습니다. 하나 더 추가드리면 자기 한 2시간 전에 가벼운 스트레칭하고 아니면 4시간 전에 조금 과격한 운동을 하면 과격한 운동은 체온이 떨어지는데 4시간이 걸려요. 가벼운 운동은 2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운동에서 체온이 떨어질 때 내가 자는 시간하고 딱 맞으면 나는 더 쉽게 잠드는 거죠. 내 체온이 더 떨어지니까. 거기다가 멜라토닌까지 복용하면 체온이 더 쉽게 떨어져서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요거 한번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뭐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하죠. 여성들이 폐경이 되는 거는 피할 수 없는 생리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거기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그대로 고통받고 살지 마시고 오늘 폐경 여성들이 잠을 못 자는 이유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고 또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잘 숙지하신다면 조금 더 슬기롭게 해결이 아니라 제가 그래서 슬기롭게 극복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으로 오늘 이런 내용으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